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모두 잘 알고 계시는 전통 사찰과 경관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처음에 경관 치유가 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통 사찰이 어떤 곳인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전통 사찰이 갖고 있는 치유 기능에 관한 연구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저희들이 전통 사찰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 치유가 뭐냐라고 이제 말을 하려면 경관이 어떤 것이냐를 알아야 되는데요. 경관이라는 것은 보면은 알다시피 우리가 있는 이 환경에서 보이는 것만 말하는 것을 경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관 치유는 제가 조경학과에 있는데요. 조경학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말입니다. 조경학과에서 쓰는 경관 치유 중에서 치유라는 말은 원래 회복, 복구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학과에서 연구하는 경관 치유는 스트레스로부터의 회복이나 복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관 치유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 거기서 명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활동을 하지 않아도 그 경관을 보고만 있어도 스트레스로부터 치유가 되는 것을 경관 치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경학과에서 이루어지는 경관 치유의 연구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보다시피 첫 번째는 경관 안에 있는 어떠한 특질이 경관 치유를 일으키느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경관 치유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는 이론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관 치유가 일어나면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관 치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경 분야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1993년에 지리학 분야에서 조금 확대됐습니다. 지리학 분야에서 경관 치유를 처음 연구한 제슬러라는 분이 경관 치유라는 말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의 뜻으로 치유를 쓰는데요. 지리학 분야에서는 치료의 뜻으로 치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학 분야에서 경관 치유는 신체적인 치료나 정신적인 복지나 영적인 충만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경학과는 주로 이렇게 보이는 특질을 연구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환경을 바꿔야 되느냐 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학문이고요. 이 지리학은 그보다 내면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그 경관에 있는 의미와 상징성, 성격, 그런 것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조경 분야에서 이루어진 경관 치유의 연구 결과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유 특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관 중에서 어떠한 특질이 치유를 일으키냐 하는 건데요. 주로 많이 된 것이 뭐냐면 자연적인 경관, 그 다음에 이 자연적인 경관 안에 포함되는 게 공원, 산림, 강, 해변, 숲과 언덕, 사찰림 계곡, 고지대 경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자연을 볼 때 치유가 이루어지는데 왜 자연을 볼 때 치유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관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화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이제 인류가 진화를 했는데 진화의 전체 시간을 12시간으로 본다면 우리가 자연 환경에 있었던 시간이 11시간 58분쯤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2분만 도시 환경에서 사람이 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이루어졌던 진화는 대부분 자연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기관도 자연 환경에 맞게 진화가 됐기 때문에 자연을 보고 있으면 부담이 되지 않고 치유가 발생한다는 게 진화적인 관점이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문화적인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걸 좋아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이나 자연이 우리한테 좋다는 것을 태어나면서 계속 배워왔고 사람들 사이에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보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치유가 일어나느냐? 이론에 관한 겁니다. 조경학에서는 치유가 일어나는 이론이 2개가 있습니다. 저 PPT를 보시면 첫 번째 이론이 스트레스 회복 이론이라고 부르고요. 2번째는 집중력 회복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 회복 이론은 설명하면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지나가고 주가 되는 집중력 회복 이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력 회복 이론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제 말이 조금 좀 쉽지가 않아서 제 말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중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강의를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잘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집중을 하거든요. 의도적으로. 그게 필요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필요가 왜 이렇게 필요하냐면은 어떤 곳에 의도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에 제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장동건이나 김태희가 확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장동건을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누가 시켜서 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보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집중을 해요. 자연스럽게 집중하는 것 자체가 치유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 집중력 이론의 핵심입니다. 자연스럽게 집중하는 것.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집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 내가 갖고 있던 혼란스러운 게 쉬죠. 그게 마음이 쉽니다. 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앉아가지고 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장동건은 너무 잘생겨서 여러분들이 장동건을 보면 장동건을 보느라고 여러분 생각을 못해요. 여기서 키가 뭐냐면 너무 아름다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관도 적당히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 쳐다보지만 너무 예쁘거나 너무 예쁜 여자나 너무 예쁜 남자를 보면 그 사람한테 혹해서 자기를 놓치게 되니까 이 이론은 뭐냐 하면은 적정하게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치유에 가장 좋다라는 게 이 경관의 이 이론의 요체입니다. 다른 건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경관을 볼 적에 어떤 느낌이 나느냐, 우리가 경관 치유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느낌을 느끼게 되느냐 하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탈출감이라는 겁니다. 내가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거나 탈출되고 있다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게 탈출감이고요. 2번째는 뭐냐면 그런 탈출감이 느껴지려면 경관 자체가 좀 넉넉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관이 너무 빡빡해서 요소들이 너무 많으면 치유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한 공간감이 있을 때 치유가 일어난다 하는 거고요. 경관의 매력이란 건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사람을 집중하게 만들면서도 마음을 뺏지 않는 것, 그걸 우리가 매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면 적합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디에 가시면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그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게 만드는 경관이 여러분한테 치유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의 느낌을 느끼게 하면 그게 경관 치유를 일으킨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경관 치유가 일어나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집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집중을 하시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쉬는 거고요. 2번째는 쉬면서 집중력이 다시 생기는 거고요. 3번째는 마음속의 생각들이 정리되는 관계고요. 4번째는 자기에 대한 자성이 일어나는 그런 단계가 경관 치유의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관 치유가 일어나면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거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생리적으로 좋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걸 갖고 실험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실험을 하면 심장도 좀 늦게 뛰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하기 위해서 땀샘도 조금 덜 나고 그런 생리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몸이 좋아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이 되는 겁니다. 편한 마음 상태가 조성이 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도 좋아진다는 겁니다. 특히 남을 도와주는 행동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리학 분야에서는 우리하고는 달리 다른 것에 관한 연구가 많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조경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연적인 경관, 아름다운 경관이었는데요. 지리학에서는 어떤 특성한 성격이 있는 경관, 어떤 특정한 상징성이 있는 경관, 영적인 경관, 그런 경관이 사람들한테 치유를 유발한다고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 맨 끝에 보면 안정감이 있는 경관, 아름다운 경관, 그 다음에 성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경관이 치유가 일어난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치유 특질을 여러분들이 아는 전통사찰과 이제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통사찰이 뭐냐 하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전통사찰은 아무 사찰이나 전통사찰이 아닙니다. 전통사찰이 되려면 어떤 특정한 특질이 있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지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통사찰로 지정되려면은 역사적 가치, 불교적 가치, 문화적 가치, 예술적 가치, 건축적 가치가 있을 때만 지정을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러한 가치가 문화유산이 되고 있는 가치와 똑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전통사찰로 지정이 됐다라는 말은 그 사찰이 문화유산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게 통도사 사역도입니다. 보시면 저 안에 있는 것들은 통도사 건물이고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산봉우리가 전부 통도사의 소유하고 있는 산림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볼 때 전통사찰 통도사라고 부르면 우리는 대부분 건축물만 사찰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법적에 정해진 전통사찰의 공간적 범위는 저 산과 전과 답과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전통사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사찰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하고 있는 면적인 문화유산의 조건과 딱 부합되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 우리의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전통사찰은 세 가지 자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교유산이지요. 그 다음에 문화유산이지요. 그 안에 사찰림이라는 아주 중요한 살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사찰은 문화유산이고 자연유산이고 그 두 개를 합친 복합유산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통사찰의 특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우 우수한 자연자원이 있고요. 문화유산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지역으로서 살아있는 장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장소성의 의미를 한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장소성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매우 혼란스러워 하니까 제가 항상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데요. 제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23살인데 제가 결혼을 늦게 해서 23살밖에 안 됐는데 그 녀석이 이제 군대에 가서 전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녀석이 그 9살 때 만화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만화 보는 습관을 좀 바꿔주려고 도서관을 맨날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도서관을 데리고 갔는데 제가 그때 해운대에 살았습니다. 해운대에 사셨던 분은 알겠지만 옛날에 해운대 도서관이
이렇게 앞에는 스펀지라는 그 애들이 많이 가는 그 복합 타운이 있고 그 앞에 이제 도서관이 있었는데 애를 데리고 도서관에 가면 우리 아들이 거기서 딱 하는 말이 엄마 스펀지 안에 있는 KFC 가서 닭을 먼저 먹자. 닭을 먹으러 갔어요. 제가 걔를 데리고 한 몇 개월을 그걸 했는데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메뉴를 시켜놓고 똑같이 먹습니다. 그럼 제 앞에 이제 앉아 있는데 아들이 막 먹다가 저보고 엄마는 안 먹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엄마 먹을게. 그러면 이제 걔 생각은 왜 엄마는 따로 시키지 않고 꼭 내 걸 뺏어 먹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꽤 뚱뚱했어요. 뚱뚱했는데 모두 아시겠지만 애들이 뚱뚱하면 손도 매우 뚱뚱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손 안에는 이런 데가 퍽퍽 들어가 있잖아요. 그 손으로 이제 어떤 걸 엄마한테 줘야 되나 이렇게 골라서 이제 저한테 항상 줬습니다. 그게 한 몇 달을 계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만뒀는데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들을 특히 아들을 기르다 보면 내가 저놈을 다시 내 뱃속에 넣고 싶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진짜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갈 동안은 정말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요. 제가 그 생각을 들고 난 다음에 차를 몰고 가다가 우리 아들과 같은 그 KFC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KFC를 보면 9살 때 우리 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직은 젊었을 시절에 저도 생각이 나고 내가 그때 아들을 봤던 그 기억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조금 참고 견뎌보자. 그러면서 이제 23살까지 애를 기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저한테 그 해운대의 KFC는 다른 KFC하고 달라요. 그 KFC는 젊었을 때 저고 9살 때 아들이고 제 인생의 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장소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장소가 갖고 있는 매우 특별한 개인적인 의미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들 그걸 우리가 장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불광사도 여러분한테는 그런 장소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소성을 가지고 있는 환경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장소성이 있는 장소를 보면 사람들이 힘들 때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성에 관한 생각은 좀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그 장소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전통사찰을 한번 살펴보세요. 전통사찰은 처음에 창건된 지 한 1000년쯤 지나 있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 거의 비슷해요. 스님들이 같은 시간에 같이 맨날 예불을 보시고 기도를 하고 연불을 합니다. 저희가 가서 기도를 하죠. 가면 비슷한 사람을 보고 저도 비슷한 일을 하다 옵니다. 그러니까 전통사찰이 가지고 있는 장소성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10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우리 모두한테 똑같은 걸 공유하는 매우 강력하고 매우 긍정적인 강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전통사찰의 치유 기능은 3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이죠. 전통사찰은 자연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경관이 치유 기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사찰의 치유 기능도 매우 강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통사찰은 넉넉해요. 그렇죠? 넉넉합니다. 넉넉한 개방감과 여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답고 평화롭지요.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게 너무 매력적이라 거기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의 매력도 있지요. 그 다음에 물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는 복잡한 것도 적정하게 복잡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성을 갖고 있는 게 전통사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장소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장소성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맨 끝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시면 보일지 모르겠지만 장소성을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경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경관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활동이 같아야 됩니다. 같은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오는 사람의 특성도 비슷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험도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찰은 매우 강력한 그런 장소성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은 경주에, 제가 경주 삽니다. 경주 사는데 경주에 불국사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60인데요. 제 나이 때 되거나 아니면 저보다 더 많으신 분들이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을 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불국사 가셨죠? 다 불국사 가셨습니다. 그때 우리 저런 옷 입고 있었습니다. 저런 옷 입고 저기서 사진 찍었죠. 경주의 신라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행사 중에 하나가 추억의 수학여행입니다. 저렇게 나이 들은 분들이 와서 교복을 나눠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20대, 자기가 가장 젊었을 때 그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불교인이 아니래도 이걸 한 사람은 불국사에 오면 자기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지요. 저걸 때려부신다 있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불국사가 없어진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경주 분들이 매우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경주는 관심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경주 사는 분들은 어떻게든 내 지역은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막 입대는 분이 너무 많아서 괴로운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찰의 장소성은 불교인이 아니래도 우리가 모두 나누어 가지고 있다 하는 거고요. 이건 뭐냐 하면 꼭 불교인이 아니래도 영적인 그런 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전통사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불교인한테는 우리가 이런 거 다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통도사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합쳐서 전통사찰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물도 있고 그 다음에 스님도 있고 전통사찰을 보면 여기에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불교인이긴 하지만 불교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한국 사람이면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불교인의 자산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모두 아시겠지만 이런 생각 모두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경주부터 역까지 뛰어온 이유는 뭐냐 하면 매우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6시에 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제가 역까지 뛰어온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많은 우리 불자들이 모인 곳에서 사찰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사찰을 우리가 왜 보호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왔으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찰한테는 이렇게 중요한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꼭 짚고 넘어야 될 게 뭐냐 하면 뭐 말로는 다 할 수 있다. 정말 그러냐? 진짜 그거를 어떻게 입증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한 결과를 굉장히 빠르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복잡하지만 요점만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실험할 적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센서를 달아요. 그 사람의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땀이 얼마나 분비되는지 그거를 측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스트레스가 얼마나 일어나느냐 저하되느냐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건 뭐냐 하면 일하는 분들, 사무직 근로자들의 스트레스에 사찰님의 경관이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갖다 실험한 결과입니다. 이제 그냥 보시면 되고요. 맨 끝에 보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건 좀 아셔야 되는데 경상남도 울주군청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120명이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하려면 사람들한테 먼저 스트레스를 팍 줘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팍 주는 비디오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지도 교수님들이 썼던 비디오예요. 보면은 스트레스 팍팍 일어나는 이제 비디오를 먼저 줘서 스트레스를 확 일으키고 난 다음에 임의로 어떤 사람은 자연공간 보는 곳으로 어떤 사람은 인공공간 보는 곳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게 제가 실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썼던 경관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사찰림 경관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도시 경관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사찰림을 쓰려고 사찰림을 쓴 게 아니에요.
자연경관을 한 300장쯤 찍었는데 찍어서 사람들한테 가장 자연적인 게 뭐냐를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이게 가장 자연적이라고 해서 했는데 얘가 해인사 계곡경관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썼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제 실험에서 쓴 겁니다. 첫 번째는 심리 측정했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심리 측정했고, 두 번째는 생리 측정했습니다. 심장 박동 측정하고 여기서 해고 난 다음에 피부가 얼마나 도출되나 하는 거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인지 측정이라고 산수 계산하는 거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구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아, 저렇게 진행됐구나 하고 이제 아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생리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제자인데 요새는 초상권이 있어서 제가 얼굴을 좀 가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양쪽에 이렇게 측정하는 센서 달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제가 실험을 한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건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프가 위로가 있으면 스트레스가 더 많이 해소되는 겁니다. 그래프가 밑에 있으면 스트레스가 덜 해소되는 겁니다. 밑에 있는 건 도시경관이고 위에 있는 건 사찰린 경관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보시면 차이가 나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고 요건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요거는 심장 박동입니다. 심장 박동은 거꾸로예요. 그래서 밑에 있으면 더 많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거고 위에 있으면 스트레스가 덜 해소되는 겁니다. 사찰린 경관이 훨씬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됐습니다. 요것도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요거는 실험인데요. 심리 측정한 건데 심리 측정도 자연 경관을 보면 훨씬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요건 인지 수행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표에 요쪽 표 오른쪽에 맨 마지막 표에 보면 남자 여자 이렇게 나오죠. 남자 여자 나오는데 사찰린 경관에 4.46, 도시경관에 0.27, 사찰령 경관에 3.85, 도시경관에 0.88 이게 나오죠. 요 숫자가 뭐를 말하냐 하면 사찰린 경관을 봤을 때 산수 계산을 더 잘한 겁니다. 사찰린 경관을 보면 산수 계산이 처음 했던 것보다 4문제 더 잘 맞히고요. 도시경관을 본 사람들은 처음보다 마이너스 0.7을 더 잘 못 맞힌 겁니다. 남자는 그렇고 여자는 사찰린 경관을 본 사람은 처음에 자기가 산수 문제 풀었던 것보다 3.85개를 더 맞히고 그 다음에 도시경관을 본 사람들이 0.88을 더 맞췄다는 겁니다. 사찰린 경관을 보면 산수를 더 잘 맞춥니다. 근데 그게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더 심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훨씬 연약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번 한 번만 그렇게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리, 심리, 그 다음에 인지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요거는 다른 연구입니다. 요거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사람들을 데리고 요 경관을 가지고 이 경관이 얼마나 치유적일까라고 생각하는 거를 제가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126명을 데리고 했습니다. 제가 어렵지는 않지요. 제가 지금 매우 쉽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맨 끝에 여기 쭉 나와 있는 영어 16개 문항이 뭐냐면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이 경관이 치유적이다라는 걸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16개를 평가하게 만들고 3가지를 더 물어봤어요. 뭐냐면 여기에 얼마나 가고 싶으냐, 여기가 얼마나 문화적으로 독특하냐, 그러니까 한국적이냐를 물은 겁니다. 그래서 해봤는데 요게 이제 보시고 있으면 안압지가 4.46, 고분군이 4.2, 첨성대가 2.81, 요게 치유 점수입니다. 보시면 안압지가 훨씬 치유력이 높게 나오지요. 그 다음에 고분군, 그 다음에 첨성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건 뭐냐 하면 다시 한번 잠깐 돌아가서 보십시오. 안압지, 고분군, 첨성대. 그렇죠. 안압지가 매우 문화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물도 있고요. 여기서
가장 이제 몇 개지 알아두셔야 할 게 뭐냐면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도시 안에서 물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제가 다시 한번 해봤는데 요겁니다. 사람들이 문화적 독특성을 제가 평가한 걸 상중하로 나누고 치유 잠재력 점수를 보면 문화적 독특성이 높을수록 치유 잠재력이 높게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한국적일수록 외국인이 보기에 더 치유적이다라고 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보면 저희가 전통사찰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하는 거고요. 이제 한 10분 동안 그렇다면 우리가 전통사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까 지금까지 잘 몰랐던 분들도 지금은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를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전통도 있고 종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가치가 어떤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한테는 종교가 가장 중요하지만 한국적 입장에서 볼 때 종교, 문화, 자연은 균등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다양한 가치를 바르게 평가하고 바르게 알아내서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치를 잘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정부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국립공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다 아시죠? 국립공원 요새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관람료 문제 때문에 매우 심각합니다. 근데 불교인은 이건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보세요. 국립공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이에요.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2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육상, 하나는 해상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해상은 주인이 없어요. 그죠? 정부가 주인이 없는 해상 국립공원을 왕창 포함시키면서 정부의 소요비를 왕창 높인 것뿐이에요. 실질적으로 육상 국립공원에 관해서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국립공원 전체 면적이 저만큼인데 소유지 구분을 한번 보세요. 국가가 갖고 있는 거는 53%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소유지의 53%만 나라가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나라 게 아니에요. 공유지가 13%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공유지라고 말하는 건 뭐 시청 뭐 이런 겁니다. 뭐 군청, 시청, 뭐 도청 이런 갖고 있는 거고요. 사유지는 뭐냐면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 표지가 저만큼 26%나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찰 보존지가 7.2%가 있습니다. 근데 옆에 가로안을 한번 보세요. 국유지는 18기관, 여기에 환경부, 산림청, 국토부, 뭐 기타 등등 다 있는 거고요. 공유지에는 속초시, 뭐 경주시, 기타 등등 다 있는 겁니다. 사유지는 45,400명입니다. 근데 사찰 보존지는 1로 돼 있죠. 왜냐하면 조계종단 딱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기관이 갖고 있는 게 7.2%예요. 그러니까 불교계가 굉장히 큰 땅을 편입돼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한 가지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특성이고요. 두 번째를 보시면 이게 오대산 국립공원입니다. 오대산 국립공원이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그 가운데 있는 게 월정사 땅입니다. 저게 다 월정사 사유지예요. 모르셨죠? 네, 모르셨죠. 오대산 국립공원이 저만큼 규모가 되는데 지정일이 1975년 2월 1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오대산 월정사 보존지 이만큼인데 월정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이만큼인데 643년에 창건이 됐습니다. 1374년이나 된 겁니다. 국립공원은 기껏해야 몇 년 안 됐죠? 몇 년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걸 대고 있는데 월정사 보존지가 오대산 국립공원의 17.78%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저게 모두 다 나라 땅이 아닙니다. 저게 다 월정사 땅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게 월정사 보존지 안에 있는 겁니다. 월정사가 오대산 신앙이지 않습니까? 5대가 전부 다
월정사 땅이에요. 5대 봉우리가 나라 땅이 아니라 전부 월정사 봉우리고 그 안에 중요사찰 여러분이 아시는 게 다 있고 역사, 사고, 영감사지도 있고 문화재, 국보 4개, 보물 3개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대산 국립공원 탐방코스 8개 중 5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오대산 국립공원을 오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겠습니까? 월정사 땅만 가는 겁니다. 제가 2015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오대산 국립공원 탐방객의 95%가 월정사 땅만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희 1300년 동안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와중에서도 땅을 조금씩 다 가꾸어서 잘 관리를 하셔서 지금 현대에 있는 중생들한테 매우 좋은 거를 베풀고 있는 거라기 때문에 사실은 전 이걸 보면 우리 모든 국민으로부터 불교계가 존중받고 그것에 대해서 그만큼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게 마땅하다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아셔야 되고요. 옆에 사람들한테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있는데 그렇다면 진짜 이게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알아볼 필요가 있죠. 이게 제가 한 연구입니다. 보시면 이게 너무 깨알 같아서 보이지가 않아서 문제인데 안 보이시죠? 경제적 가치 평가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겁니다. 불광사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회장님, 불광사를 돈으로 환산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쯤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어요? 몇천억 되지요? 근데 요새 사회는 다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나이가 60이라고 했는데 60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돈을 많이 벌 걸 그랬다. 돈이 최고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근데 모든 결정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가치를 결정하는 중에 저희가 하는 평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돈으로. 그래서 국립공원도 돈으로 환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깨알 같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설악산을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맨 위에 설악산이 있는데요. 설악산 전체 국립공원의 가치가 3만 1,000원이에요. 31,890원. 그게 제가 한 게 아니라 나라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2001년도에 했어요. 31,890원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한테 쭉 설문지를 나눠줘요. 어떻게 나눠주냐면은 보존 가치를 하기 위해서 설악산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존기금을 얻는데 귀하께서는 돈을 얼마나 기꺼이 내실래요? 라고 물어봐요. 내 설문지에 10만 원이 올 수도 있고 1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싫다 아니다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싫다 아니다로만. 그거를 한 300명한테 400만 원대 뿌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쫙 해서 계산을 해내요. 보존 가치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용 가치라는 게 나와요. 이용 가치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설악산에 오셔서 귀하가 즐겁지 않느냐. 그래서 그 즐거움을 비용으로 받으려고 해. 그럼 얼마까지 비용을 내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처럼 랜덤으로 돈이 가요. 그럼 나는 그렇다 아니다만 해요. 쫙 계산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용 가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설악산 전체의 이용 가치가 17,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보존 가치가 문화랑 자연이랑 합쳐서 14,000원. 두 개 합쳐서 31,000원이에요. 제가 이거를 나라에서 2001년에 했는데 제가 2002년에 연구진을 꾸미면서 2001년에 요걸 했던 분한테 같이 연구하자 그랬어요. 그분이 왔어요. 그분이 와서 신흥사 땅만 했습니다. 신흥사 땅만 했더니 그게 얼마냐 하면 15,821원이야. 그 말은 뭐냐면은 설악산 국립공원 경제적 가치의 49.6%를 신흥사 땅이 기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야산은 어떤 거냐 하면은 가야산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해인사가 있죠? 가야산 국립공원의 79.7%를 해인사 땅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내장산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의 79.4%를 내장사 땅이 하고 있어요.
요게 제가 요거를 해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의 인식 안에서 국립공원 전체에 적어도 80%의 가치를 누가 갖고 있어요? 사찰 땅이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찰 땅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될 게 뭐냐면, 국가에서 이거를 인정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립공원에 관해서 관리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0년 관리계획이 2011년에 세워졌어요. 관리계획, 오대산 관리계획에 나타나 있는 오대산 국립공원의 경계입니다. 여기 어디 월정사 땅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지요? 안 나타나요. 이걸 전문가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23개 국립공원의 모든 관리계획서가 다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렇게 도면이 그려지면 안 되고요. 도면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빨간 거 안은 월정사 소유지다. 월정사 소유지의 자원은 다른 자원과 다른 특색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그 자원 안에는 종교적 의미, 문화적 의미가 같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원의 관리도 훨씬 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살님이, 죄송합니다만, 보살님이 춤을 잘 추세요. 예? 거사님은 춤을 절대 못 춰요. 그런데 춤출 일이 있을 때 거사님을 불러다가 춤을 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재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든 자원도 그렇습니다. 자원도 다 잠재력이 있어요. 특성이 있고, 자원의 잠재력과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려면 그 자원의 특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이걸 한번 보면, 이건 뭐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대산 국립공원 관리계획서를 내용 분석을 해봤어요. 내용 분석이라는 건 뭐냐 하면 보고서를 다 내용별로 짜져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는 건데요. 보면 전체 중에서 이만큼이거든요. 이만큼 중에서 전통사찰 보전지나 문화유산지구나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어떤 거냐 하면은 예산이,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요? 안 보이네. 예산이 전체 사찰 보전지의 1.48%밖에 할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1.48%, 3.51% 겨우 이럴 정도로 이제 예산이 안 하고 있죠. 요거는 제가 근거 자료를 쭉쭉 대기 위해서 한 건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다 설명을 해드려야지만 믿을 것 같아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사찰지 안에 있는 다양한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평가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현재적으로 그런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전통사찰을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종교가치입니다. 종교가치예요. 제가 이게 이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2,554명한테 제가 설문을 한 거예요. 맨 위에 있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1. 내장사부터 천은사까지 7개 사찰인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 유산 가치는 다 위에 있어요. 다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맨 끝에 있는 걸 보세요. 종교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종교 가치가 다 밑에 있습니다. 해인사마저도 종교 가치가 밑에 있죠. 이게 뭐냐 하면 관광지로 더 유명해질수록 종교 가치는 점점 내려갑니다. 근데 사실은 전통사찰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종교 가치예요. 종교 가치가 살아야지만 거기에 관련된 문화도 살고 거기에 관련된 상징성과 장소성도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절대 사찰지를 관광지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는 꼭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문화경관이 있습니다. 문화경관. 우리가 종교 가치를 잘 보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문화경관을 보존해야 됩니다. 저기 중국에 혹시 오대산 가보신 분 있습니까? 중국 오대산? 세계 유네스코라는 데 아시죠?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을 하는데
세계 문화유산을 하는데 기준을 다 마련하는데 1990년대 이후에는 문화유산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문화경관입니다. 경관이 있는데 그 안에 문화가 보이는 경관이 좋으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요. 그게 처음으로 된 게 아시아에서는 우타이산입니다. 오대산, 중국 오대산. 왜냐하면 중국 오대산 신앙이 갖고 있는 그 특별함과 그 경관의 가치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아주 아름다운 경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문화경관을 잘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 이런 가치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하고 국민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중에서 6번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사찰을 가치를 잘 보존하고 국민한테 잘 홍보하는 거는 정부의 의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른쪽에 보면 여기 책 하나가 나오죠. 우리나라 국립공원, 세계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세계의 제일 최대의 환경단체가 IUCN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보존연맹이에요. 세계자연보존연맹. 보시면 세계자연보존연맹이 1948년에 유엔의 지원으로 된 겁니다. 보면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단체예요. 2011년 현재 87개국의 1100 정부와 비정부기관이 전부 가입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합쳐서 10개 기관이 거기 다 돼 있습니다. 거기서 보호지역의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해마다 내는데요. 2018년 현재까지 27개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2000년도에 나온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토착민과 전통적인 사람들 그리고 보호지역, 원칙, 지침, 사례연구. 이건 뭐냐 하면 보호지역에서 오래 살고 있던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권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실은 제가 작년에 연구를 하면서 찾아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책을 번역조차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지금 종단 안에서 이거를 번역을 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정부의 의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보고서에서 부족민이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토착민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 토착민이나 부족민은 혈연으로 이루어진 건데 거기 있는 전통사찰이나 승가집단을 그쪽에 볼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토착민, 그 다음에 전통적인 사람들, 그 안에 우리 승가 집단은 전통적인 사람들로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승가 집단은 번맥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번맥으로. 사찰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그 땅의 실제 소유자이면서도 토착민이나 전통적인 사람들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한테 이러한 거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권리가 나와요. 권리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보호지역, 국립공원을 지정할 때 우리가 동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동의할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지역의 자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사찰은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자연공원법, 문화재법 묶여서 화장실 하나 질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화장실을 질래도 매우 힘들어요. 선방을 널리래도 매우 힘듭니다. 물론 선방을 큰 규모로 질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점검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보호지역을 공동 관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동 관리할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지역을 관리를 할 때 우리가 사찰이나 승가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원칙을 사용해서 관리할 그런 권리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정부의 의무도 있습니다. 정부의 의무 중에서 권리 보장을 위해서 법적인 제도를 만들 의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혜택을 보장할 권리도 있습니다. 이번에 맨 끝을 보시면 보호지역과 관련돼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 고용 기회를 보장할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세 번째가 뭐냐면 갈등이 생기면 갈등 해결 과정을 정부가 개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토착민이나 전통적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가지는 권리를 국민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모두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이런 것들이 모두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법적인 기준은 아니나 이게 세계 보호지역을 관리하는 최대 환경단체로서 만들어낸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지켜가면서 전통사찰을 사찰답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드리자면 사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장점과 좋은 가치가 있지만 제 학문 분야에서는 치유라는 면으로 볼 때 현대인한테 가장 필요한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필요한 기능을 갖추는 좋은 곳입니다. 우리의 유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하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불자들이 서로 힘을 모으고 지식을 나누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말인데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만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